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선배입니다. 자, 오늘은 행정론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 3-2-1강이죠. 사회복지행정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인데, 행정론 첫 시간인데, 이제 열심히 잘하자는 의미에서 이제 시작하자마자 이제 파이팅 한번 하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못 봤죠. 끝나고 하도록 합니다. 끝나고 파이팅 하도록 하고, 이제 오늘 들어가는 이제 사회복지행정의 개념과 이제 특징에 대해서 나오는데, 오늘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특징입니다. 사회복지행정의 특징에 대해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 잘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매년 한 문제씩 나와요. 매년 한 문제씩 나오고, 특히 이제 하센벨트의 휴먼 서비스 사회복지행정이라고 이제, 제목이 주어져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굳이 뭐 구분해서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분해서 사회복지만의 어떤 특징을 정리를 하다 보면 대부분 다 문제가 다 풀리는 것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우선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고 이제 몇 가지만 중요한 거 이제 몇 가지만 사회복지행정 특징, 사회복지 행정이라고도 안 하고요. 사회복지 조직의 특징. 이렇게도 시험 문제 나옵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의 특징이나 사회복지 조직의 특징이나 다 같은 거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고,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복지 행정에서 여러분들 그 기억해둘 게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인간을 중심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인간을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야. 인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인본주의를 근간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본주의. 그래서 가치 중립적이야, 가치 지향적이야. 당연히 인간 중심이니까 여러분들 가치 지향적이지. 그렇죠? 가치 지향적이라는 거 정리해 두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억해 둘 것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 이제 이 선배도 마찬가지, 이제 사회복지사들은, 우리가 하는 이제 서비스 있죠? 이것이 여러분들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가 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는 여러분들 전문적 행위입니다. 전문적 서비스예요.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일하는 어떤 사회복지사의 어떤 전문적인 재량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 그 두 번째로 여러분들 사회복지 행정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기억을 해두고요. 세 번째로 여러분들 기억해 둘 것은, 사회복지 행정, 사회복지 조직의 특징. 세 번째는, 목표가 불안정하다는 얘기야. 불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목표가. 왜 그러냐면, 그 대상이 누구예요? 인간이잖아. 근데 인간 자체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변화무쌍하죠. 불확실합니다. 인간 자체가. 어떤 이러한 인간들이 이제 어떤 다양한 목표를 전부 다 이제 수용하다 보면, 당연히 어떻게 목표는 모호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목표는 어떻게 하다, 여러분들? 사회복지행정의 목표는 불확실하다, 모호하다. 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고, 자, 그러면 목표에 대한 어떤 평가가 있을 거 아니야. 성과 평가도 어떻게 해서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목표가 불확실한데 그러면 성과가 뚜렷하겠습니까? 안 그렇지? 목표도 모호하고요. 거기에 대한 평가도 모호하다, 어렵다, 불확실하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고 넘어가면 되겠지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특징으로서 기억해둘 사항은, 사회복지 행정은요, 인간의 한 가지 면만 이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전체적인 거, 인간의 어떤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제 접근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 요렇게 이제 간단히 살펴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전부 다 다시 할 거예요. 다시 할 거니까, 우선 칠판을 보면서, 이제 개념부터 정리하도록 하죠. 개념 나옵니다.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광의 개념과 넓은 개념과 협의적 개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광의적 개념. 사회복지 정책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로 전환시키는 과정. 한마디로 해서 뭐를 얘기하는 거야? 사회복지 정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뭐라고 한대요, 여러분들? 사회복지 행정의 광의적 개념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한 가지 더 여기서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기억해 두자면, 그러면 대상은 누구로 할까? 광의적 개념에서의 대상은 그렇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고, 자, 반면에 협의적 개념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공공 및 민간의 조직 관리자의 관리자에 의해서입니다. 관리자에 의해서 수행되는 조직 관리 또는 내부적 조정 협력 과정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한마디로 해서 뭘 얘기하는 거야? 관리자가 수행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관리자가 수행하는 과정을 그걸 어떻게 사회복지행정의 협의적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 협의적 개념에서의 대상은 누가 될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 요보호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요보호자. 자, 요 정도로만 여러분들 사회복지행정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해 둡니다. 자, 그리고 사회복지행정의 공통점과 일반 행정조직과 일반 행정과 사회복지행정과의 비교 살펴봐야 되는데, 제일 먼저 이제 공통점 나옵니다. 공통점. 근데 공통점 뭐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공통점 첫 번째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관리자에 의해 수행되는 기획 및 의사결정과 평가 과정을 거친다. 여기다가 이제 좀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관리자가 중심이 돼요. 수행되는 기획, 의사결정, 평가 과정을 거친다. 이거는 어디도 있고 어디도 있다라는 얘기야. 사회복지행정도 있고 일반 행정도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다 그렇죠? 생각을 해보면 어디 회사도 부장님, 과장님들이 있고 팀장님들이 있잖아. 그죠? 그분들 중심으로 해서 회의하고, 기획하고, 또 이제 어떤 그 평가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사회복지행정도 똑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공공의 의지를 실현한다. 공공의 의지를 실현한다. 공공의 의지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쉽게 얘기해서 공공선, 모두의 공공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공공선. 옆에다 적어줄까요? 공공의 의지라는 것은 공공선을 이야기하는 거죠. 모두의 이익을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사회복지행정이나 일반행정이나 둘 다 공공의 의지, 공공의 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라는 이야기겠고요. 세 번째,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한다. 당연한 것이겠죠. 그렇죠? 당연한 것이겠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목표 달성을 위한 내부적 조정과 협력 과정이다. 당연한 것이겠고요. 그렇죠? 당연한 것이겠고요. 한 가지 더 집어넣자면 5번 이렇게 넣고 효율성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효율성. 그래서 일반 행정이나 사회복지행정 공통점. 다섯 번째 효율성을 다 중시한다. 효율성을 강조한다. 효율성을 중시한다. 이런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행정과 일반 행정의 어떤 공통점, 요 정도만 여러분들 정리해두고요.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 차이점, 특징이겠죠. 차이점, 특징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한번 봅니다. 차이점 쭉 나와 있습니다. 쭉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쭉 10번째까지 나와 있고, 또 나와 있지. 이 선배가 뒤에 이제 하센벨트 나와 있잖아요. 이거하고 위에 이제 정리된 거 있죠. 다 합쳐가지고 이 선배가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기출 내용을 이제 쭉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앞뒤 거 이제 빼고 이것만 우선 이것만 여러분들 한번 이 선배는 설명을 해줄 테니까 요것만 잘 보고, 앞에 있는 내용하고 뒤에 있는 내용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한번 풀어서 내어 있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봐도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요것만 이제 잘 보고 넘어가면. 그래서 요것만 이 선배가 이제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자, 1번서부터 보도록 하죠. 사회복지 행정의 특징, 사회복지 조직의 특징. 똑같은 이야기라고 했어. 기출된 내용만 쭉 정리한 겁니다. 알겠죠? 자, 1번 봅니다.
인본주의적 가치를 지향한다. 사회복지행정은 있죠.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인간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했잖아. 그렇죠? 인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보다 여러분들 인본주의를 지향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가치 중립이야, 가치 지향이야. 가치 지향이지. 그렇지? 가치 지향이에요. 그래서 인본주의적 가치 지향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 뭐를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인간을 대상으로 한다. 사회복지행정은 인간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거 첫 번째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고요. 두 번째 공동생산의 지향입니다. 공동생산의 지향. 여러분들 공동생산이라는 것은 무슨 뜻? 함께 한다라는 얘기잖아. 함께 한다라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때 혼자 뭐 하는 거 있어? 없잖아. 누가 항상 동참해야 돼? 클라이언트가 함께 동참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우리 하는 일이라는 건 여러분들 서비스 제공자, 우리와 또 서비스 이용자, 클라이언트가 함께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함께 생산하는 공동 생산을 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행정 두 번째 공동 생산의 특징이야. 누가 함께 한다? 클라이언트가 함께 한다. 클라이언트와 함께 한다. 두 번째 기억해 두고요. 자, 세 번째 환경의 의존 나오죠? 자, 무슨 환경의 의존이야? 그렇죠. 외부 환경. 우리 사회복지는요,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역사회라든지, 정부라든지 이런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상당히 높죠. 의존도가. 외부 환경에 대한. 그래서 세 번째 사회복지행정의 세 번째 특징은 환경의 의존, 즉 외부 환경에 대한 의존이 어떡하다 여러분들? 높다라는 거 기억해 두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이제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 사회복지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래서 네 번째 특징,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야? 우리 사회복지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이제 표현한 욕구 충족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만족시켜야 되겠죠? 자, 그래서 네 번째 사회복지행정의 특징은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 이게 여러분들 사회복지행정의 뭐다, 여러분들? 목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고. 자, 그리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우리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사회복지행정은 있죠? 뭐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역사회와 함께 하고요. 지역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되는 것이 어떤 주된 과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회복지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지역사회고요.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도 여러분들 중요한 어떤 과제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다. 자, 그리고 지역사회의 뭐가 중요하다?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중요하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기억해 두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전문가에게 의존, 일선 전문가인 사회복지사의 재량을 인정해 줘야 된다. 앞에 이야기했어서 앞에 이 선배가. 그렇지? 사회복지 서비스는 여러분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전문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사회복지사의 어떤 재량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사회복지행정은 누구에 의존한다? 전문가에 의존한다. 이 전문가가 사회복지사죠. 그렇죠?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뭐를 인정해 줘야 된다? 재량을 인정해 줘야 된다라는 게 여섯 번째 사회복지행정의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가 전인적 관점입니다. 전인적 관점이라는 것은 앞에서 이 선배가 이야기했었죠. 그렇죠? 사회복지행정이라는 것은 인간의 한 부분만, 단편적인 부분만, 어떤 단편적인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어떤 문제 전체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게 바로 무슨 관점이에요? 전인적 관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사회복지행정의 특징 일곱 번째 전인적 관점.
그래서 통합성을 중시합니다. 통합성을 추구한다. 통합성을 중시한다. 자, 그래서 옆에다가 통합성이라고만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세요. 인간이 단편적인 부분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으로 접근한다. 전인적 관점. 자, 그리고 사회복지행정의 특징 8번째, 간접적인 실천 방식입니다. 간접적인 실천 방법이라는 건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간접적인 사회복지 실천 방법이라는 이야기예요. 알겠죠? 뭐, 그 정도로만 여러분들 기억해 두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9번째, 지속적인 선택 과정이다. 사회복지행정은요, 지속적인 선택 과정이래요.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이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항상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 사회복지 자원을 선택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그래서 사회복지 자원을 선택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한다라는 것이 몇 번째? 9번째. 알겠죠? 자, 그래서 사회복지행정에서는 지속적인 사회복지 자원을 선택하는 문제가 발생을 한다. 자, 그리고 10번째, 도덕적 정당성입니다. 여태까지 이야기했지만 사회복지행정 뭐를 바탕으로 한다? 인간을 바탕으로 한다. 인간 중심이다.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해요. 그렇죠?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도덕적 정당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겠고요. 그리고 이제 11번째, 목표의 모호성입니다. 앞에 이제 이 선배도 이거 설명을 했었는데, 사회복지행정은 여러분들 어떤 거라고 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했어?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거야. 그죠? 근데 이 인간은 서로 간에 이제 목표도 다르고요. 또 불확실합니다. 불확실한 존재야. 인간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어떤 다양한 목표나 이런 더 불확실한 어떤 목표들을 전부 다 수용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는 것도 쉽지가 않겠죠. 또한 이 수용하는 과정에서 목표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당연히 어떻게 흐려지고 뚜렷해지지가 않아. 점점 더 모호해질 수가 있는 거겠죠. 그죠? 자, 그래서 몇 번째? 11번째 사회복지행정의 특징, 목표가 어떻게 하다, 여러분들? 모호하다. 인간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불확실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한 인간들의 목표를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 수용하는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더 목표는 뚜렷해지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더 목표는 더 모호해진다. 목표의 모호성. 자, 그리고 12번째 봅니다. 지식과 기술의 불확실성. 사회복지 행정에 관한 지식과 기술의 불확실성이라는 얘기예요.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인간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변화하고 불확실한 존재죠. 그래서 이러한 인간에 대한 어떤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은 항상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정확하지가 않죠. 그리고 이제 지식과 기술은 상당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복잡하고 불확실할 수밖에 없어요. 없어요.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도 있죠. 실제적으로도 어떤 서비스의 성공 확률은 그다지 높지가 않습니다. 높지가 않아요. 정확할 수가 없지.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어떻게 정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대상이 어떻게 불확실하고 계속해서 변화하는데. 그지? 자, 그래서 인간을 중심으로 해. 인간은 항상 어떻게 변화하고 불확실해.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관련된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지식과 기술 몇 번? 12번. 지식과 기술은 항상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불확실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과를 만들어내겠죠. 그죠? 자, 그리고 13번 봅니다. 직원과 클라이언트 간의 직접 접촉에 의한 상호작용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서비스를 하려면은 직접적인 접촉을 해야 되겠죠. 서로 간에 뭐가 이루어져야 돼? 서로 간에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직원이 여러분들 뭐 사회복지사가 될 수도 있고, 이제 클라이언트가 서로 간에 이제, 되겠죠. 그래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여러분들 당연히 어떻게 직접적인 접촉이 있어야 되고, 서로 간에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상호작용이 서로 간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라는 게 13번인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현장에서 있죠. 서로 간에 이런 어떤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어떤 그 욕구 충족이나 어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클라이언트, 높이기 위해서는 둘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 나빠야 돼? 좋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서로 간의 관계가 어떤 서비스, 성패를 좌우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과 클라이언트 간의 뭐가? 관계가 중요하다. 관계가 중요하다. 이 관계에 의해서 성패가 좌우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14번 어려운 성과평가. 이거는 얘기했었죠. 그렇죠? 아까 목표가 어떻게 하다고 했어? 목표가 모호하잖아. 그렇죠? 목표가 모호한데 그 목표가 모호한데 성과평가가 어떻게 여러분들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나올 수가 없겠지. 그렇죠? 객관적으로 증명이 불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목표가 모호하기 때문에 그 결과 또한 어떻게 나타내기가 어렵다. 객관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렵다. 됐죠? 이렇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고요. 자, 그리고 15번째 특징이 뭐냐면 대립적 가치의 상존입니다. 대립적 가치의 상존.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사회복지 행정에 절대적 가치라는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우리 종교 같은 경우는 막 절대적 가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여러분들 절대적 가치가 없어.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간에 서로 간의 가치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대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간에 이제 갈등이 많이 발생하지요. 그거 이제 현장에 계시는 우리 사복사님들 다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대립과 갈등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죠? 자,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간의 어떤 소통과 조정이 잘 필요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15번. 대립적 가치가 상존한다. 항상 뭐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이 갈등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 조정을 해야 되고 서로 소통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 15번 정리해 두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16번 조직 간 연계의 중요성. 당연하겠죠. 조직 간 연계가 중요하겠죠.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조직 간 상호 연계가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17번 복잡한 이해관계 집단의 구성 이렇게 나오죠. 우리 이 사회복지 행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부 환경이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했었잖아. 그렇죠? 많이 받아. 그렇다라는 얘기는 이해관계 집단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복잡하게 얽혀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이해관계 집단이 얽혀져 있으면 항상 뭐가 갈등의 문제가 발생하죠. 또 항상 잠재되어져 있는 거야. 그죠? 이렇게 우리 사회복지 행정은요, 항상 복잡한 이해관계 집단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항상 갈등이 잠재되어져 있어요. 알겠죠? 자, 이렇게 사회복지 행정의 특징에 대해서 17가지 전부 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를 해봤으니까, 요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두고 난 다음에, 하센벨트 휴먼 서비스 사회복지 행정의 특징, 요것도 한번 살펴보고요. 앞에 있었던, 차이점이 있죠? 이것도 한번 살펴보세요. 이 둘을 이 선배가 이제 정리해 놓은 거니까, 이거 보고서 이제 하면 이해될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봐두고, 사회복지 행정의 뭐 필요성이나 기본 원칙은 여러분들 그냥 봐두세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휴먼 서비스, 사회복지 행정의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닌 것은 13회 문제입니다. 환경의 의존성, 외부 환경에 대한 의존성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높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렇죠? 자, 그럼 1번 맞고요. 자, 대립적 가치의 상존성,
맞죠? 절대적인 가치가 없어. 항상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대립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대립적 가치의 상존성. 자, 그리고 조직 간 연계의 중요성. 어떻게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서로 간의 연계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었고요. 성과 평가의 용이성이 아니죠. 성과 평가는 어떻게 하다라고 얘기했었까, 여러분들? 어렵다라고 얘기했었죠. 목표가 희미하고 모호한데 어떻게 평가를 여러분들 용이하게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렵지. 자, 그러면 1번에 몇 번? 4번 틀리고요. 인본주의적 가치 지향적이야. 가치 중립성 아닙니다. 자, 그러면 1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죠. 4번. 자, 2번 넘어갑니다. 사회복지행정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회 문제입니다. 1번,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조직 목적과 목표를 달성한, 맞죠? 이거는 여러분들 일반 행정도 똑같은 거고요. 자, 그리고 지역사회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이다. 맞죠? 지역사회 욕구 충족뿐만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 자, 그것을 이제 목적으로 하고요. 자, 사회복지행정과는 대안 선택 시 가치 중립적이 아니라 여러 번 얘기했잖아. 가치 뭐라고? 지향적이라고. 인간 중심, 인본주의, 가치 지향적. 그죠? 자, 그럼 2번에 몇 번 틀린 겁니까? 3번 틀렸고요. 4번 보도록 합니다. 사회복지 조직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전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우리 모두 여러분들 뭐예요? 여러분들 전문가예요. 전문가. 우리 손길이 뭡니까? 여러분들 전문적인 서비스입니다. 자, 그리고 사회복지 행정과는 조직 운영에서 지역사회 협력의 지역사회 연계, 협력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사회복지 자체가 뭐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그죠? 그래서 지역사회와 뭐가 중요하다? 협력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잖아. 그지? 자, 그러면 2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봅니다. 사회복지행정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옳지 않은 거. 자, 1번. 조직들 간의 통합과 연계를 중요시한다. 맞죠? 목적 달성을 위해 서로 간의 조직들 간의 통합과 연계를 해야 되는 거고요. 자, 2번. 지역사회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직관리 기술을 필요로 한다. 당연히 하지요. 자, 그리고 3번. 모든 구성원들이 조직 운영에 참여하여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 당연한 겁니다. 자, 그리고 조직 내부 부서 간의 관료적이고 위계적인 조직관리 기술을 필요로 한다. 관리적이고 위계적이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일하기가 일반 행정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관이 없겠지요.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행정 같은 경우는 관료적이고 위계적이면 안 됩니다. 수평적이어야 되겠죠. 조직 자체가. 그죠? 자, 그러면 3번에 몇 번 틀렸습니까, 여러분들? 4번 틀렸고요. 5번 봅니다. 사회복지 조직의 관리자는 조직의 운영을 지역사회와 연관시킬 책임이 있다. 계속 나옵니다. 사회복지는요, 어디를 기반으로 한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다. 그죠? 자, 그러면 3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됐고요. 자, 이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조직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7회 문제입니다. 17회 문제. 자, 1번. 클라이언트와 직접 접촉을 피한다. 클라이언트와 직접 접촉을 피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클라이언트와 늘 직접 접촉을 해야 되죠. 그러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상호작용, 이 관계가 어떻게 된다라고 했었습니까? 그 사회복지 서비스의 성패를 좌우한다라고 해서 좋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피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틀린 겁니다. 자, 정부 이외의 지원을 받지 않는다. 뭐가 중요하다라고 했었습니까? 외부 환경의 지원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외부 환경과의 관계가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정부 이외의 지원을 받지 않는다. 아이고, 이러면 여러분들 어떡합니까? 망하지요. 3번. 조직 성과의 객관적 증명이 쉽지 않다. 성과 평가가 어떻게 되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목표가 모호하니까 어떻다라고 해서 어렵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면은 4번에 3번 맞죠.
4번 법률과 규칙에 의해 운영되므로 전문성은 중요하지 않다. 전문성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었고요. 기업 조직과 비교할 때 대표적 차별성은 효율성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이다. 차별성이 아니라 효율성은 여러분들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공통성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공통점. 공통점이라고 해야 되나? 공통성. 그래서 효율성은 공통성입니다. 기업 조직과 사회복지 조직. 자, 그러면 4번에 옳은 것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3번이 되겠네요. 5번 봅니다. 사회복지 조직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죠. 자, 1번 도덕적 정당성에 민감하다. 도덕적으로 정당화되어야 된다. 왜?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인본주의. 그래서 도덕적 정당성에 민감하다. 옳은 것은 5번에 1번 나왔네요. 그러면 맞겠네. 그럼 5번에 1번 맞고요. 자, 2번, 3번, 4번, 5번 뭐가 틀렸는지 봅니다. 이해관계 집단의 구성이 단순한 게 아니라 어떻다라고 했었습니다. 복잡하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외부 영향을 많다 보니까 그만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해관계자들이 많아요. 복잡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2번 틀리고요. 자, 그리고 3번 성과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다르다고 했습니까? 목표가 모호하니까 성과 평가 자체도 어떻게 됐다? 어렵다. 일선 전문가의 재량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일선에 있는 현장에서 일하는 어떤 전문가,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어떤 재량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고요. 5번 주된 기술이 단순하고 복잡하다. 사회복지 행정의 기술은 어떻게 하다라고 했었습니까? 복잡하고 불확실하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자, 그러면 5번의 정답은 몇 번? 1번밖에 없네요. 5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6번 봅니다. 사회복지 행정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1의 문제입니다. 서비스 성과를 평가하기 어렵다.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나왔네요. 6번 1번. 그렇죠? 6번 1번 나왔습니다. 뭐가 틀렸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사회복지 행정가는 가치 중립적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 가치 지향적이어야 된다. 이것도 틀렸고. 서비스 효율성은 여러분들 일반 행정이나 사회복지 행정이나 전부 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었고요. 재정관리는 사회복지 행정에 포함, 재정관리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계 얘기하는 거예요, 회계. 중요하죠.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는 거고요. 직무환경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운영하면은 여러분들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획일적으로 운영된다. 이거는 사회복지 행정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6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1번이 되겠죠. 자, 이제 7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하센펠트가 제시한 휴먼 서비스 조직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인간을 원료로 한다. 인본주의, 인간 중심. 그렇죠? 인간을 원료로 한다. 맞고요. 클라이언트와의 직접적 관계 속에서 활동한다. 클라이언트와 직접적 관계 맞죠? 그렇죠? 자, 그리고 조직의 목표가 불확실하고, 목표가 어떻게 된다? 불확실하고 모호하다. 맞고요. 조직의 업무 과정에서 주로 전문가에 의존한다. 전문가 의존 맞지요.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해 명확한 지식과 기술을 여러분들 지식과 기술, 사회복지 행정의 지식과 기술은 불확실하고 복잡하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 7번에 몇 번입니까? 여러분들 5번이 됩니다. 5번. 자, 이제 우리 행정론 첫 시간 나가봤습니다. 사회복지 행정의 특징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 어떻습니까?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가와 갑니다. 뭐가 다가와가? 합격이 다가와 갑니다. 합격이 바로 앞에. 우리 지금 몇 분응선 넘었어요, 여러분들? 9분응선 온 거야, 9분응선. 자, 이제 좀만 올라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등산할 때 딱 봤지만, 막판이 힘들어. 항상 막판 되면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경사가 심하잖아. 막판 되면. 항상 그렇습니다. 막판이 힘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까지 왔으면, 지금까지 왔으면 충분히 여러분들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그만큼의 어떤, 능력과 힘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미션입니다. 미션입니다. 자, 오른쪽 들고 파이팅 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